안녕하세요, 친구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고 있나요? 지난 통합사회를 잡아라 1편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우리 사회의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 따라 바라보고 있지요. 이번 컨텐츠는 통합사회를 잡아라 2편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사회 정의와 불평등. 정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사회 요소입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정의는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이자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의의 여신상은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이나 정의를 실현할 힘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눈을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의는 기본적으로 올바름, 공정함, 공평함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당하게 분배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급에서 모범생 한 명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거나 봉사를 많이 한 친구에게 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생을 많이 한 반장에게 줘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 쾌적한 공간 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양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불균등 분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66%만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62.8%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입니다. 전체 교원의 66%가 여성임에도 여성 교장은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장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9%로 전체 인구 집단 경제활동 참가율 대비 20%나 낮습니다. 도시보다 거주 인원이 적은 농촌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나 신호 환경이 부족합니다. 질병과 재해로 인한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퇴직, 사망, 노령 등에 대비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경제 능력에 맞춰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저소득자에게 낮은 세금을 거두는 누진세 등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불평등 해결을 위해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기부활동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재능적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는 환우를 위해 헌혈을 하는 등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알록달록 무지갯빛, 문화 속의 삶, 삶 속의 문화, 문화와 다양성. 티베트 사람들은 인사할 때 혀를 내민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를 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의 인사에는 나는 악마가 아니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악마는 머리에 뿔이 있고 혀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인사할 때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파이,
라고 합니다. 소파이는 물이 풍족하게 바란다는 뜻인데요. 마사이족이 사는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속의 침도 귀하게 여기는데 침을 뱉는 행동은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거나 힘든 여건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종교, 언어, 의식주 간습 등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이 비슷하거나 거리가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는 종교, 언어, 의식주, 관습 등의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간적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로는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 가깝고 언어로는 한자 문화권, 식사 도구로는 젓가락 문화권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권의 경계는 주로 산맥이나 하천, 사막 같은 뚜렷한 자연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북부아프리카를 포함하는 건조 문화권과 중남부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나뉩니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장벽이 되어 각기 다른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의 문화권에서는 비슷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각기 다른 모양의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큰 식탁 가운데에 놓인 음식을 덜어 먹기 위해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생선 요리가 많은 일본은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데 편리한 짧고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찬 집기에 편리한 두 나라의 중간 정도 길이의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권에 속한다 해도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과 조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채로운 것이 문화의 특징입니다. 문화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문화는 늘 변화합니다. 서구의 문화가 전파되어 미의 기준이 과거와 달라진 것처럼요. 그리고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아파트 또는 서구시 주택이 대부분인 것처럼요. 요즘은 주변에 전통 가옥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또한 이전의 문화가 외래 문화와 접촉하여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고기 버거입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과 서양의 음식이 만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것이지요. 문화는 서로 공존하기도 합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외국의 코리안타운 같은 공간이 그러한 곳입니다. 다양한 특성이 있는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각 사회에는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그 사회가 놓인 역사적, 환경적 요인에서 기원을 찾아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거나 바지를 못 입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사랑, 평화,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은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로 존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가까워진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세계와의 양상과 문제.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편하고 쉽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 가면 독일산 소세지, 아르헨티나산 홍어와 노르웨이산 연어, 중국산 채소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식재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공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품, 자본은 물론 기술 문화까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우리 삶의 공간도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화는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교류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7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는
전 세계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매우 가난한 나라의 인구 비중은 16%나 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부는 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G7 국가의 대도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국제금융회사가 집중되어 있고 국제적인 교통, 통신망의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제항공의 운항수와 승객, 화물 등의 이동량이 많아 부를 축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와 함께 문화 획일화와 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차를 즐기는데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 소비량과 커피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세계화가 중국의 차 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공적 원조를 더 늘려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불리한 무역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무역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상품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고 중간상인의 개입을 줄여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모든 주체가 보상을 받게 하려는 무역 방식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문화 획일화와 소멸 현상을 막고 고유 문화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류가 만들어낸 언어는 1만여 개인데 그중 21세기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약 7,000개이며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부터 소멸 위기에 놓인 언어 지도를 작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일랜드는 자국어인 게일어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영어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해마다 모국어 받아쓰기 대회를 열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문화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마지막, 미래 사회를 위한 숙제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가 약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인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점점 줄어들다가 끝내 고갈될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증가하는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류의 삶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전을 토대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가 간 갈등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구의 생태적 자연환경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사회는 불확실합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해결 과제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전 의지를 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자연, 산업화 도시화, 인권, 경제, 정의, 문화, 세계화 파트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공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 공통의 가치인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실현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의식을 갖고 지구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먼 훗날이 아닌 지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